이번 동영상은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CV라는 것은 모스 캐패시터의 CV라는 것은 캐패시턴스를 게이트 전압의 함수로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캐패시턴스라는 것은 게이트의 전압을 소신호 전압을 인가한 후 그때 생성되게 되는 소신호 전하량을 구하여 그들의 비를 구한 것을 캐패시턴스라고 불러줍니다. 모스펫이 크게 세 가지 동작 영역으로 나누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플랫밴드보다 낮은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는 어큐뮬레이션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플랫밴드보다 크면서 문턱 전압보다 낮은 부분에선 디플리션 모드고요. 그 이후에 문턱 전압을 넘어가는 게이트 전압에 대해서는 인버전 영역에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버전 영역이 되거나 혹은 어큐뮬레이션 영역이 되었을 경우 게이트 밑에 옥사이드 밑에 홀로 만들어진 홀 가스나 혹은 전자로 이루어진 인버전 전자들에 의한 가스들이 생기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오로지 옥사이드에 의한 캐패시턴스인 C옥스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MOS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는 C옥스에 해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디플리션 영역일 경우에는 옥사이드와 반도체 계면에 더 이상 전자들이 충분히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고 실제로 모바일 캐리어들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디플리션 영역이 끝나고 나서 홀들이 처음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전체적인 캐패시턴스가 옥사이드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않고요. 디플리션 캐패시턴스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게이트 전압을 X축으로 놓고 Y축을 캐패시턴스로 놓는다면 이 그래프는 저기 위키피디아에서 발췌한 그래프와 같이 문턱 전압보다 높거나 혹은 플랫밴드보다 낮은 전압에서는 C옥스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게 되고 그 중간 사이에서 그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성적인 이해가 되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수식으로 풀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먼저 MOS 이퀘이션을 다시 살펴볼까요? 이제 저번 수업을 다 다루었기 때문에 MOS 이퀘이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S 이퀘이션에서 나타나는 것은 플랫밴드 조건에서부터 게이트 전압이 더 인가가 될 경우 이것은 밴드의 밴딩을 일으키는 데 사용이 된다 라는 것이 좌변에 있는 항이고요. 우변에 있는 항은 그런데 MOS는 옥사이드와 반도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각각 밴드의 밴딩을 나누어서 갖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변의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phi s가 반도체 내에서의 포텐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우변의 첫 번째 항에 해당하는 것은 원래는 산화막 내에서의 포텐셜 디퍼런스로 쓰여져야 될 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화막을 통한 포텐셜 디퍼런스가 반도체 쪽에 모인 전하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사용을 하여서 Q는 CV 공식을 사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바꾸어 준 것이 바로 MOS 이퀘이션이죠. 여기서 게이트 전압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인가를 해서 델타 Vg만큼을 더 인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번에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플랫밴드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 전압을 더 인가를 해준다고 해서 바뀌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변하는 게 없고요. 좌변은 그냥 델타 Vg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우변에는 QS와 phi-s들이 각각 변화된 값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델타로 표시한 값들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마이너스 QS에 해당하는 값이 바로 QG에 해당하는 값일 것이므로 QG에 대한 델타 QG에 대한 항으로도 가장 오른쪽 항과 같이 쓰여질 수 있겠네요. 이것을 델타 QG로 양변을 모두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의 정의가 게이트 전압을 조금 인가를 해 주었을 때 거기서 생겨나는 게이트에 모인 전하량의 약간의 변화를 비율로 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여서 캐패시턴스의 역수값이 바로 COX와 CS의 역수의 합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식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은 마치 COX와 CS가 직렬로 연결된 상황에서의 등가 캐패시턴스와 같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제가 연구실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 이 부분 중에서 이 CS의 물리적인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학생들에게 권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이 CS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물리적인 근원이야 어쨌든 간에 이 식 자체는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것은 이 바로 이 QG를 phi s의 값으로 미분해 준 값에 대한, 결국 CS에 대한 값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하겠죠. 왜냐면 지금 현재 인버전 영역이라든지 혹은 어큐뮬레이션 영역에서는 이 전체 캐패시턴스가 COX에 해당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관심이 가는 것은 디플리션 영역에서의 행동이 관심이 가게 될 것입니다. 일단 그 한 가지 미니멈 밸류만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니멈 밸류만 생각을 한다면 이 COX 값은 사실 구조가 결정이 되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오로지 CS 값만이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바뀌게 될 것인데요. 그것을 구해보면 이 첫 번째 식과 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XD가 커지면 커질수록 C 값이 작아지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XD 값이 최대값이 된다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C 값이 가장 최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언제까지 그러면 XD 디플리션 폭이 늘어나게 될까요? 바로 인버전이 늘어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디플리션 위스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는 우리가 그냥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일만 미니멈 값이 아마 디플리션 폭이 최대가 되었을 때 그때 값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요. 실제로 우리는 QS의 값을 phi s의 함수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첫 번째 식이 바로 이 MOS 캐패시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정없이 구한 식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QS를 phi s의 함수로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복잡하지만 이것을 미분하는 것은 원칙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미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복잡하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가 QS를 phi s의 함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디플리션 캡에 해당하는 CS 값을 구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요? 앞에서 나와 있던 식에서 그때 만약에 인버전이 되기 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항 중에서 n과 p의 평형 상태에서의 값의 비율이 있죠. n over p 값이 있죠. 그 부분의 항을 생략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인버전 되기 전의 상태에서의 도미넌트한 항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계산을 해보면 CS 값이 결국은 무엇과 같아지게 되냐면 디플리션 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인버전이 되고 난 다음에 값을 보시면 그때는 CS 값이 매우 커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익스포넨셜한 항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버전이 되었을 때는 CS에 대한 값이 엄청 커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렬 연결 중에서 한쪽이 매우 커지게 되면 직렬 연결된 캐패시턴스 중에 한쪽이 매우 커지게 되면 그것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요. 오로지 남아있는 COX만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결국 우리가 인버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CS만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퀀시 디펜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얘기를 하면서 인버전이 되고 나면 거기에 충분한 양만큼의 전자를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 관찰되는 캐패시턴스 값이 COX에 해당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저주파에서의 상황입니다. 어큐뮬레이션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데요. 어큐뮬레이션에서는 우리가 전하량을 조절을 하는 것이 홀의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되죠. 그런데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는 홀을 아주 손쉽게 공급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에 관계없이 아주 빠른 주파수인 상황이더라도 홀을 잘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 인버전 영역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값은 네거티브 차지고요. 이 네거티브 차지가 추가적으로 전자에 의해서 공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전자가 사실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 입장에서는 공급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전자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V 커브는 주파수에 대해서 강한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낮은 주파수, 뭐 1Hz라든지 10Hz와 같은 그런 낮은 주파수에서는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저런 어큐뮬레이션이나 인버전 영역에서 COX 값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이보다 조금만 더 높아지게 될 경우에는 인버전 영역에서는 더 이상 COX 값을 보이지 못하고 그저 디플리션 캡에 의한 영향만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에서는 오히려 이 그래프에서 스캔한 그래프에서 나타난 실선과 같은 식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모스캡의 프리퀀시 디펜던스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러한 가정은 바로 우리가 전자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수단이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파수 특성은요. 하지만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가 아니라 모스 트랜지스터를 만들게 되면 보통 거기에는 소스하고 드레인이 옆에 존재하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이 존재하고 있는 소스나 드레인 쪽에서 전자를 손쉽게 공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파수에 따른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제 모스펫의 롱채널 IV 특성에 대해서 유도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것은 전자회로 강의나 이런 부분에서 잘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굳이 이 모스펫 강의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에서 쿼지페르미 레벨의 개념을 강조를 하면서 이 시기 드리프트 디퓨전을 모두 다 고려한 식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음번 한 번에 모스펫 강의를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다음번 강의를 통해서 모스 IV 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한 유도가 가능함을 보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